그날 밤 병원 뒷문에선 한 노인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재벌가 전체가 뒤집혔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서울 시내의 한중형 종합병원 밤 11시 38분. 비 오는 응급실 앞엔 담요 하나 둘러쓴 노인이 홀로 앉아 있었다. 입술은 창백했고 발은 젖은 슬리퍼에서 반쯤 벗겨져 있었다. 아직 보호자 안 나타났어요? 응급실 당직이가 물었다. 예, 연락처도 없고 소지품도 아무것도 없어요. 간호사 서진은 가슴이 답답했다. 기초 진료는 했어요. 탈수와 저혈당 의식은 없지만 생명엔 지장 없을 거라네요. 그때 병원장이 응급실 안으로 들어섰다. 흰 가운 위에 걸친 고급 외투가 그의 권위를 대변하듯 보였다. 이 시간까지 왜 여기에 방치하고 있습니까? 방치가 아닙니다. 응급실 진료는 다 끝났고, 그럼 당장 퇴원 조치하세요. 보호자 없고 신분도 불명. 이 사람 때문에 침대 하나가 막혀 있잖아요. 서진의 얼굴이 굳었다. 병원장님, 아직 기운도 못 차리셨어요. 일단 내일까지. 여긴 자선병원이 아닙니다. 간호사 서진 씨. 그 말에 서진은 순간 이가 딱딱 맞물렸다. 그녀는 담요를 덮은 노인의 손등을 살며시 잡았다. 제가 책임질게요. 뭐라고요? 병원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응급실 정리되면 제가 당직실에 모시고 있을게요. 내일 아침까지는 제가 책임지고 돌보겠습니다. 병원장은 서진을 노려봤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노인의 숨결은 아주 약하게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렇게 그 밤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했던 한 사람은 간호사 서진의 결정 하나로 병원에 남게 되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다. 그 노인이 눈을 뜨는 순간 병원 전체가 충격에 빠질 거란 걸. 다음 날 새벽, 당직실의 침대에 누워있던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다. 창밖의 스미는 회색 빛과 함께 그의 시선이 허공에 멈췄다. 서진은 옆자리 의자에 앉아 졸고 있다가 인기척에 눈을 떴다. 정신 드세요.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노인은 눈을 껌벅이며 주변을 둘러봤다. 말없이 고개만 젓는다. 여긴 병원이에요. 어제 비 맞고 쓰러지셨거든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사람들에게 잊힌 이름입니다. 그 한마디에 서진은 멍하니 그를 바라봤다. 노인은 말없이 손가락 하나를 들어 가슴 주머니를 가리켰다. 서진이 조심스레 꺼낸 건 오래된 수첩이었다. 페이지를 넘기다 서진은 멈칫했다. 한 면에 단 한 줄. 한정우. 굵고 진한 글씨. 이건 이름이세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저 내가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싶은 이름입니다. 서진은 수첩을 꼭 쥔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말은 한편의 시처럼 가슴 깊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 이름을 검색한 순간 그녀의 손은 멈췄다. 한정우. H그룹 명예회장 20년 전 실종설. 설마 이분이? 서진은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등, 세월이 새겨진 깊은 주름 사이, 그리고 그 눈빛 속엔 무언가 말하지 못한 깊은 사연이 도사리고 있었다. 병원 식당. 오전 8시 10분. 서진은 식판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식당 안은 분주했지만 그녀의 귀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다. 트레이 위에 국이 넘치고 있다는 것도, 뒤에서 누군가가 좀 비켜주세요라고 말한 것도 서진은 전혀 듣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이름만이 계속 맴돌고 있었다. 한정우. 그리고 스마트폰 화면에 떠있는 한 줄의 정보. H그룹 창업주. 20년 전 해외 출장 중 실종 생사불명. 그녀는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그대로 뒷문으로 나왔다. 그리고 조용한 간호사 휴게실 한 켠 커튼을 걷어내고
다시 노인의 수첩을 꺼냈다. 흐릿한 손글씨. 하지만 단정하고 힘있는 필체. 그 사람은 분명 그 이름을 기억하고 싶다고 했다. 정말 같은 인물일까? 서진은 스마트폰으로 또다시 검색했다. 그의 나이, 생김새, 출신, 기업 계열도, 그리고 스크롤을 내리다 한 장의 오래된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199X년 한정우 회장 은퇴식 사진. 흑백에 가까운 사진 속 정면을 또렷하게 바라보는 남자의 얼굴. 서진은 숨을 삼켰다. 이분이야. 병원 당직실에서 본 노인의 얼굴. 볼에 흐른 주름의 방향, 눈썹의 각도, 턱의 골격 같았다. 너무도 똑같았다. 서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응급실로 달려갔다. 당직실 문을 열자 침대에 누운 노인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옆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 어떤 보호자도, 지인도, 연락도 없이 그는 그저 하얀 이불을 덮은 채 고요히 누워 있었다. 회장님, 서진은 입을 막았다.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불러버렸다. 혹시 정말 그분이세요? 노인은 아무 말도 없었다. 다만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을 뿐이다. 그리고 입술을 달싹이며 한마디를 남겼다. 그 이름, 이제 아무 의미도 없소. 하지만 서진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란 걸. 그녀의 시선은 이제 그저 병원에 실려온 한 노인이 아닌 대한민국 경제사를 뒤흔든 이름과 마주하고 있었다. 서울 강남, 유리로 둘러싸인 초고층 빌딩, H그룹 본사. 간호사 서진은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가방을 꼭 끌어안았다. 그 안에는 수첩 한 권과 병원 기록지, 그리고 노인 순애의 손이 꼭 쥐고 놓지 않았던 단 하나의 메모가 있었다. 한정우의 가족에게 진실을 전해주세요. 그날 아침, 서진은 순애를 휠체어에 태워 직접 정우가 있는 회사로 향했다. 그녀의 직감은 더 이상 묻어둘 수 없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회장님께 면담 요청을 하신다고요? 비서실 직원은 의아한 눈길로 서진을 위아래로 훑었다. 병원 제복 위에 걸친 코트, 그리고 그 옆 휠체어에 앉아 잔뜩 웅크린 초췌한 노인. 회장님을 직접 만나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러나 그녀의 말은 끝내지 못했다. 비서가 방금 들어간 응접실 문을 열었고 그 안에서 단단한 정장을 입은 남자 하나가 천천히 돌아섰다. 한정우, H그룹의 실질적 총괄, 수백억을 쥐고 흔드는 냉철한 경영자, 그리고 순애가 마지막으로 남긴 이름의 주인공. 정우의 시선이 휠체어에 앉은 노인에게 향했다. 저 여자가 왜 여기 있죠? 서진은 침을 삼켰다. 회장님, 이분은 혹시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정우는 가까이 다가가 노인을 빤히 내려다봤다. 순애는 입술을 달싹이며 아주 작게 말했다. 정우야. 그 한마디. 정우의 이마에 핏줄이 일었다. 누가 함부로 우리 어머니 흉내를 내래요? 회장님, 그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 여자가 뭔데 함부로 그런 말을 해요? 비서와 경호원들이 급히 들어왔다. 이 여자, 당장 병원으로 돌려보내요. 아니면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라고 하세요. 그때였다. 순애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꺼냈다. 그 안에는 단 하나의 사진. 검은 머리 정우가 아직 어린 시절. 그녀와 함께 찍은 흑백 사진. 그리고 손글씨로 적힌 한 줄. 우리 정우. 엄마가 언제나 미안하고 사랑한다. 정우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움찔했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고 입술이 말라갔다. 하지만 곧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위조된 거겠지. 누굴 바보로 아나. 서진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회장님, 유전자 검사만이라도 해보세요. 아니면 이 수첩 속 필적이라도 감정해보시고요. 하지만 정우는 냉정했다. 필요 없습니다. 가짜 가족, 가짜 감정, 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 여자는 우리 어머니가 아닙니다.
이 이상 접근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 순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궜다. 그녀의 두 눈엔 그토록 찾던 아들의 얼굴이 있었고 그 아들의 눈엔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는 철벽 같은 분노만이 있었다. 비는 오전 내내 그치지 않았다. 회장실에서 쫓겨난 뒤 서진은 순애의 휠체어를 밀며 말없이 병원으로 향했다. 빗방울에 머리칼이 젖고 발끝까지 시렸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아니, 순애 어르신. 서진의 말에 순애는 아무 대답도 없었다. 눈을 감은 채 턱을 가슴 가까이 떨어뜨린 채 조용히 있었다. 마치 다시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은 사람처럼. 병원 뒷문 근처 구급차가 잘 다니지 않는 비좁은 통로 앞 서진은 그녀를 잠시 세워두고 당직실 키를 가지러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 찰나 쾅 무언가 철푸덕 쓰러지는 소리. 서진은 본능적으로 돌아섰고 휠체어가 넘어져 있었다. 순애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입술은 바들바들 떨리고 입가엔 말이 아닌 신음이 맺혔다. 할머니. 서진이 달려가 품에 안았다. 비에 젖은 순애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마치 삶의 무게를 다 놓아버린 사람처럼. 선생님, 여기요. 사람 좀 도와주세요. 서진의 비명이 병원 뒤편으로 퍼졌다. 하지만 응급실 쪽은 분주했고 그 누구도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순애가 아주 작게 속삭였다. 정우가 날 싫어하네. 서진은 이를 악물며 눈을 감았다. 아니요, 아직은 모르시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지만 순애는 서진의 팔을 꼭 잡았다. 젖은 손등에 힘이 실렸고 떨리는 입술 사이로 마지막 한마디가 나왔다. 그 애는 눈이 나를 못 알아봐도 내 마음은 아직도 그 아이만 찾고 있었어요. 그 말과 함께 순애는 기절하듯 의식을 잃었다. 그 순간 서진의 마음 어딘가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 이 사람을 지키지 않으면 진실은 이렇게 젖은 골목길에서 다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순애는 다시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호흡은 겨우 안정되었다. 서진은 병실 창가에 앉아 손에 든 수첩을 바라보고 또 바라봤다. 한정우, 그 이름 하나에 걸려있는 사연이 점점 무거운 실타래처럼 풀려나고 있었다. 그날 밤 서진은 병원 기록실로 향했다. 평소엔 잘 사용하지 않는 구기록 보관소, 먼지 낀 서류함 사이로 서진은 오래된 한정우라는 이름을 수십 번 뒤적였다. 그리고 마침내 낡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다. 1983년 한정우 입양 동의 서류. 비공개 기록. 손끝이 떨렸다. 봉투를 열자 노랗게 바랜 서류 속에 단정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입양 동의인 최순애. 입양 당시의 주소, 서명, 지문 모두 순애의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줄. 상기 아동은 입양인 측 사정에 따라 타인 명의로 출생신고가 완료된 상태이며 원가족에 대한 접촉은 금함. 뭐야? 이게. 서진의 얼굴이 굳었다. 이건 단순한 입양이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우를 순애에게서 떼어냈다는 증거였다. 게다가 서류 하단에는 낯익은 이름이 서명되어 있었다. 이경주 당시 입양 기관 담당자. 이경주? 서진은 그 이름을 기억했다. 지금 H그룹 회장 한정우의 어머니, 바로 그 여인이었다. 서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숨을 들이마시며 봉투를 꽉 쥐었다. 이건 어머니를 지우기 위한 입양이었어.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순애가 왜 정우를 기억하면서도 말하지 못했는지, 정우가 왜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했는지, 그리고 왜 그녀가 그렇게 오랜 세월 세상에서 사라진 채 살아야 했는지, 모든 진실은 이 한 장의 종이 위에 담겨 있었다. 서울 강남 H그룹 본사 45층 대회의실. 천장엔 샹들리에가 반짝였고 정우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기자들 앞에 섰다. 언론은 하루 전부터 시끄러웠다. H그룹 회장의 진짜 어머니? 20년 전 실종된 최순애 씨,
노숙자로 발견. 이건 단순한 사생활 문제가 아니었다. 정우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마른 침을 삼켰다. 그 옆 비서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대표님 언론 통제 더 이상 어렵습니다. 입장 정리가 시급합니다. 정우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로 마이크를 잡았다. 먼저 저로 인해 불편을 끼친 점 사과드립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펜이 바쁘게 움직였고 스마트폰 녹음이 켜졌다. 최순애 씨와 관련된 보도에 대해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 여자는 제 어머니가 아닙니다. 순간 기자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졌다. 몇몇은 고개를 들고 다시 정우를 바라봤다. 저는 한 번도 그런 분을 어머니라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제 어머니는 이경주 여사입니다. 저를 키워주시고 지금의 제가 있도록 해주신 분이죠. 어디선가 작은 한숨 소리, 누군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뒤편 벽에 기대선 서진이었다. 그녀는 보관 중인 의료 자료와 수첩, 그리고 입양 서류 복사본을 손에 들고 있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못 본 채 말이 이어졌다. 물론 저도 인간입니다. 혼란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과거도 지금의 진실을 바꾸진 못합니다. 그 여자는 저와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말은 단호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흔들리고 있었다. 플래시가 멈추고 몇몇 기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정우 씨, 정우의 눈이 움직였다. 그가 무대를 내려오려는 찰나 서진이 걸음을 옮겼다. 이건 최순애 씨의 입양 서류입니다. 그리고 이건 20년 전 병원 기록이에요. 정우는 그 앞에서 멈춰섰다. 아직도 그분이 어머니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녀는 그를 향해 아주 천천히 수첩을 내밀었다. 거기엔 단 한 줄. 한정우 늘 사랑한다. 순간 정우의 손끝이 떨렸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고 그의 시선은 수첩에 고정된 채 멈췄다. 하지만 그는 끝내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 여자는 제 어머니가 아닙니다. 말을 내뱉는 순간 정우의 목소린 기어들고 있었다. 대회의실 안 완벽하게 만들어진 권력의 남자 한정우는 그날 처음 혼란을 감추지 못했다. 그날 아침 서울 전역의 주요 편의점과 기업 로비, 카페 매대 위에 도시 사람들의 눈을 단숨에 사로잡은 한 장의 신문이 놓였다. 신문의 일면, 거기엔 큼지막한 제목이 박혀 있었다. 재벌가 회장의 진짜 어머니는 노숙자였다? 그 밑엔 모자도 없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가진 수네가 비에 젖은 병원 담요를 어깨에 두른 채 병원 뒷문 앞에서 쪼그린 채 앉아 있는 사진이 큼지막하게 실려 있었다. 주름이 가득한 얼굴, 손등에 검버섯, 그리고 이마 위에 흐름피 한 줄기. 얼굴을 반쯤 가린 그 담요는 마치 세상과 그녀를 단절시키는 천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아래 캡션이 더 충격적이었다. 20년 전 실종된 H그룹 회장 한정우의 생모 최순애 씨로 밝혀져 사람들은 그 사진을 보며 자연스럽게 커피 잔을 멈췄다. 지하철 출근길. 한 남성은 입에 머금은 커피를 삼키지도 못한 채 신문을 바라보다가 결국 스마트폰을 꺼냈다. 야, 신문 봤냐? 한정우 어머니가 그 노숙자 맞다더라. 헐, 그 사람 회장이잖아. H그룹. 맞아. 실종설 있었는데 진짜 있었나 봐. 기사 보면 유전자 검사까지 했다더라. 곧 SNS에는 실시간 트렌드로 샵순애 여사, 샵진짜 어머니, 샵 한정우 생모 해시태그가 치솟았다. 이른 아침 H그룹 로비. 입사한 지 2개월 차 신입사원은 커피를 들고 멍하니 로비 화면을 바라봤다. 그 대형 디스플레이에도 실시간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H그룹 회장 한정우 씨. 생모 관련 의혹 진실은? 뉴스 앵커는 단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정우 회장은 그 여자는 제 어머니가 아닙니다라고 말했지만 본지에서 단독 입수한 입양 서류와 DNA 검사 결과에 따르면
두 사람은 생물학적 친모자 관계가 명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우는 사무실 집무실 창가에 선 채 그 보도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손엔 커피잔이 들려 있었지만 미동도 없었다. 눈동자만 유리창에 맺힌 빗방울 사이로 떠돌고 있었다. 그때 비서가 숨을 몰아쉬며 들어왔다. 회장님 지금 연락 폭주하고 있습니다. 기자들도 로비에 10명 이상 대기 중입니다. 정우는 커피잔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돌이킬 수 없게 됐군요. 비서는 입술을 깨물며 머뭇거렸다. 대표님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꾸시는 게. 정우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제 와서요? 잠시 후 로비에서는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회장님, 정말 순애 씨가 생모입니까? 기자회견에서의 발언과 상반된 증거에 대한 입장은? 질문을 쏟아냈다. 하지만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그의 그림자만이 투명한 벽을 따라 점점 더 작아졌다. 그날 하루 동안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5위까지는 전부 한정우, 순애, 진짜 어머니, 유전자 검사, 입양 서류로 도배됐다. 그리고 대중은 이미 판결을 내리고 있었다. 그 노인은 정말로 그 사람의 어머니였구나. 병원 진단실, 오후 4시 12분. 창밖엔 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방 안은 비보다 더 차갑고 더 조용했다. 긴 테이블 맞은편엔 한정우가 앉아 있었다. 정장 재킷을 벗은 채 셔츠 소매만 걷은 모습. 그는 책상 위에 모은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손가락 마디에 핏줄이 붉 꺼질 정도로 그는 지금껏 자신이 믿고 있었던 진실을 부정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반대편, 의사는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봉투엔 친자 확인 결과서라는 글씨가 붉은 도장처럼 찍혀 있었다. 회장님 말씀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꺼냈고 그 표정은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다. 한정우 회장님과 최순애 씨 간의 유전자 일치는? 의사는 멈칫했고 정우는 그의 입술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99.98% 일치합니다. 순간 정우의 눈빛이 멈췄다. 뭐라고요? 유전자로는 확정적으로 친모자 관계라고 봅니다. 그 짧은 말은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정우는 마치 숨을 쉬지 못하는 듯 두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이마를 손으로 가렸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그럴 리가 없는데 내 어머니는 20년 전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저 유전자상의 결과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우는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있었다. 잠시 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건네받았다. A사 용지 위 검사 대상자 A 한정우, 검사 대상자 B 최순애, 그리고 그 아래 굵은 글씨로 인쇄된 숫자 친자관계 일치율 99.98%. 종이를 쥔 손가락이 점점 더 힘을 주었다. 구겨진 용지 위에 정우는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다. 뿌연 창문, 식은 죽을 먹여주던 여인의 손, 미열의 고개를 돌리자마자 들려오던 낮고 따뜻한 목소리. 괜찮아, 아가? 엄마가 여기 있잖아. 그 목소리를 그는 잊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 기억은 그의 귓속에서 또렷하게 되살아났다. 정말 그분이. 정우는 차마 끝맺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엔 평생 동안 세워온 자존심, 사회적 권위, 성공의 외피가 조용히 그리고 무너져 내렸다. 밖에선 빗줄기가 점점 거세졌다. 그 빛 속에서 정우는 처음으로 자신이 누구에게서 왔는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 강남 한복판, 대리석 복도가 끝나는 곳. 그곳엔 고요하고 차가운 숨소리만이 떠돌고 있었다. 그 복도 끝, 진한 회갈색 문을 밀고 들어가자 고급 수입 가구로 꾸며진 거실.
그리고 그 중앙엔 머리칼 하나 흐트러짐 없는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다. 이경주, 한정우의 어머니로 알려진 H그룹 창업주의 부인. 그녀의 손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들려 있었다. 종이 끝이 움푹 접힐 정도로 그녀는 그 서류를 놓지 못했다. 99.98%. 속삭이듯 읊조린 그 말. 하지만 그 한마디가 마치 숨통을 끈듯 그녀의 가슴을 죄어왔다. 그녀는 소파 깊숙이 몸을 묻으며 눈을 감았다. 서재에서 들려온 정우의 말이 내리를 찔렀다. 그분이 정말 제 어머니였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말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40년 전 막 출산을 마친 젊은 여성이 병원 복도에 서 있었다. 산모복 위엔 진물이 말라붙은 자국이 있었고 눈가엔 지워지지 않는 수면 부족의 그림자가 번졌다. 그 젊은 여인의 이름이 최순애였다. 그리고 그 곁에서 서류를 받아들고 있었던 이경주. 단정하게 올린 머리, 검은 정장.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아이는 다시는 친모를 보지 못할 겁니다. 입양 계약서, 날짜, 서명, 도장. 그녀는 그 문서에 조용히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듯 갓난아이를 품에 안았다. 이경주에게 한정우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성과물이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그의 성공, 그의 이름, 그의 자리 모두가 그녀의 명함이었고 그녀의 자존심이었다. 그래서였다. 그 모든 것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지금 그녀는 스스로 무너져 가고 있었다. 거실에 정우가 들어섰다. 손에 쥔 검사 결과를 그녀 앞에 던지듯 놓았다. 왜죠? 왜 엄마는 말하지 않았어요? 이경주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엔 처음으로 이 모든 세월 속에서 보인 적 없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 여자는 널 낳고도 널 두고 갔어. 그래서요? 정우의 목소리는 낮고 절제되어 있었지만 그 속엔 40년을 향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왜 나한텐 선택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요? 이경주의 눈가가 떨렸다. 그녀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다. 엄마는 나를 지키려 했던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을 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경주는 조용히 몸을 떨었다. 그녀는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였다. 그리고 손등 위로 처음으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그 사람이 그날 병원에서 무슨 얼굴로 돌아섰는지 당신은 그 기억도 없죠. 정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숨을 길게 몰아쉬었다. 거실 한켠에 놓인 피아노 위 어릴 적 그의 사진이 있었다. 생일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는 아기, 그 옆에서 고개 숙이고 웃던 이경주. 그 프레임 안의 평화는 결국 누군가의 삭제된 인생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그날 밤, 이경주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등을 돌린 채 조용히 무너졌다.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흐른 눈물은 화장조차 삼켜버릴 만큼 오랜 죄책감의 흔적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해명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한적한 복지센터 안, 묵은 먼지 냄새가 풍기는 상담실 한켠, 커튼 틈 사이로 들어온 햇빛이 테이블 위 오래된 서류 뭉치를 비추고 있었다. 순애는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손은 무릎 위에서 꼭 모아져 있었고 마른 입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떨리고 있었다. 그녀를 마주한 사람은 서진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제는 말씀해 주셔야 해요. 왜 아드님을 그렇게 떠나보내신 건지. 순애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엔 수십 년 묻어둔 어둠이 흔들리고 있었다. 한참을 망설이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날 비가 많이 왔어요. 그 아이를 안고 병원에서 도망치듯 나왔죠. 1985년 3월 서울 변두리의 한 산부인과 순애는 분만을 마친 지 이틀째였다. 아이는 건강했고
작지만 맑은 울음소리를 냈다. 순애는 그 작은 존재를 품에 안고 세상 그 누구보다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봤다. 이 아이 이름 정우로 할 거예요. 하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산후 회복 중이던 그녀의 병실로 두 명의 남자가 들이닥쳤다. 하나는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의사의 흰 가운을 입은 병원장. 순애 씨, 계약은 끝났습니다. 아이는 우리가 데려갑니다. 순애는 눈이 뒤집혔다. 계약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 아인데 왜 데려가요? 하지만 병원장은 서류를 내밀었다. 그녀가 입원 직전 급하게 도장을 찍은 입양동의서. 서류엔 동의하셨잖아요. 부양 능력도 없고 신원도 불확실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그 서류를 찢어버릴 듯 움켜쥐었지만 이미 사인은 분명히 찍혀 있었다. 그녀는 울부짖었다. 안 돼요. 제발 제 아이예요. 전 그냥 치료받으려고 도와준다고 해서.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외침을 들어주지 않았다. 아이를 품에서 빼앗기던 그 순간, 순애는 바닥에 주저앉아 절규했다. 그렇게 내 품에서 아이를 빼앗긴 날이 그 아이의 생일이었어요. 순애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의 두 눈에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전 도망치듯 병원을 나왔어요. 병원 근처에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앞에서 밤새도록 울었죠. 서진은 눈을 떼지 못했다. 그녀의 앞에 앉은 이 여인은 그저 아들을 버린 어머니가 아니었다. 세상이 한 여인에게 강제로 어머니의 자리를 빼앗아간 희생자였다. 순애는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바랜 흑백 사진. 교회 벽 앞에서 혼자 앉아 있는 그녀의 젊은 시절 모습. 그 뒤로는 작고 희미한 아기 요람이 보였다. 난 매년 그 병원 근처에 갔어요. 혹시라도 그 아이를 볼 수 있을까 싶어서. 하지만 어느 해부턴가 그 병원이 사라졌더군요. 연락처도 주소도 다 바뀌고 그녀는 가슴을 움켜쥐었다. 나는 내 아이를 잃은 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 잃인 엄마가 된 거였어요. 서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순애의 손 위에 손을 얹었다. 이제 다시 되찾을 수 있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순애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 아이는 이미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의 세상에 난 흙묻은 과거일 뿐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그의 시작이에요. 그 말에 순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서진의 눈빛은 단단했다. 그녀는 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그냥 지나치지 않을 거라는 분명한 확신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순애의 눈에서 서글픔이 아닌 희미한 빛이 비쳐나왔다. 그건 어쩌면 다시 한번 아들을 마주할 수 있을 거라는 기적 같은 작은 믿음이었다. 서울 도심의 한 고급 호텔 로비. 기자들과 관계자들 사이에서 한 남자가 무거운 표정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수트는 반듯했지만 어깨 위에 지는 그림자는 어딘지 모르게 무거워 보였다. 그는 서재민, H그룹의 법률 자문 변호사이자 한정우 회장의 개인 기록 관리인. 그리고 오늘 그는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직접 만나 뵙고 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님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말에 정우의 손끝이 떨렸다. 며칠 전 어머니라 주장하는 여성에 대한 기사로 정우의 세상은 뒤집혀 있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일치율 99.98%. 하지만 정우는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 사람, 진짜 제 어머니가 맞다는 겁니까? 재미는 정우의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조용히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저는 그 여인의 젊은 시절을 직접 봤습니다. 1985년 3월 서울 외곽 5호 산부인과 인턴 2년 차였던 서재민. 그날 그는 밤샘 근무 중 한 여자가 아이를 품에 안고 병원 복도를 뛰어다니는 모습을 봤다. 간호사님, 이 아이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제발. 그 여자는 눈이 퉁퉁 부은 채
병원장의 사무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의사들은 차가웠다. 병원장은 이미 계약된 입양이라며 보안요원에게 그녀를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재미는 복도 끝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주먹을 쥐고 있었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돈과 계약서만 봤죠. 그녀는 아이를 뺏긴 그날 밤 병원 뒤편 작은 공터에서 한참을 서럽게 울고 있었다. 저는 그 울음소리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정우는 숨을 들이켰다. 재민의 말 하나하나가 심장을 콕콕 찔러왔다. 회장님, 그분은 당신을 버린 게 아닙니다. 빼앗긴 겁니다. 재민은 조심스레 꺼낸 흑백 사진을 정우 앞에 내밀었다. 병원 벽을 배경으로 작은 담요를 품에 안은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긴 생머리에 바짝 마른 얼굴. 그분이 당신 어머님입니다. 정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사진을 들고 한참을 바라보다 숨을 깊게 들이켰다. 그럼 그동안 나를 키운 분은요? 재미는 고개를 떨궜다. 이경주 여사님은 당신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숨기셨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정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같은 시각, 순애는 쉼터의 작은 마루에 앉아 있었다. 노란 국화차를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진은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제 그 아드님이 진실을 알게 되면 찾아올 거라 믿으세요? 순애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 아이는 이제 나 없이도 잘 살아왔어요. 그 세상은 내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눈물로 말라버린 수천 마디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때 서진의 전화가 울렸다. 화면엔 한정우 회장 비서실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다. 서진은 숨을 삼켰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돌려 순애를 바라보았다. 그분이 만나고 싶답니다. 순애는 그 말을 듣고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차를 내려놓고 일어섰다. 그래요. 그 아이가 나를 잊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생은 충분합니다. 서울 강남, 정우의 집무실 복도 끝 고요한 정적만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흐르는데 정우의 표정은 그 빛을 전혀 담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오늘 아침도 일찍 출근했지만 단 한 장의 종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DNA 검사 결과지. 모자 관계 일치율 99.98%. 한정우, 김순애. 그 숫자 앞에서 그는 그 어떤 회장직도, 그 어떤 재벌가의 후계자란 자존심도 의미 없게 느껴졌다. 숨이 막혔다. 그렇게 40년을 살았는데 가장 가까운 존재를 가장 멀리서 살게 했다니. 몇 시간 뒤 서울 북부의 한 노인복지 쉼터. 정우의 검은 세단이 조용히 주차장에 멈춰섰다. 운전석을 내려 비서가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인 채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내려섰다. 그의 손엔 얇게 접힌 회색 봉투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그 안엔 그가 결코 쓰지 않으려 했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쉼터 안, 햇살이 은은히 퍼지는 복도 끝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 희끗희끗한 머리, 마른 손, 그리고 오래된 니트 위에 걸친 누빔 조끼. 그녀는 아무도 없는 정원을 바라보며 뜨거운 차 한 모금을 조용히 삼키고 있었다.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정우는 조심스레 발걸음을 뗐다. 한 발, 한 발. 그의 구두 밑창이 마루에 닿을 때마다 그의 심장은 마치 제 몸을 찢고 나오려는 듯 고동쳤다. 그 여인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췄다. 김순애 씨, 그 이름을 그는 생애 처음 입에 올렸다. 그 말에 여인의 어깨가 살짝 떨렸다. 그녀가 천천히 돌아봤다. 정우와 눈이 마주쳤다. 둘 다 말이 없었다. 순애는 조용히 웃었다. 그 미소는 반가움도 원망도 아닌
그저 살아있는 얼굴을 본 어머니의 마음이었다. 많이 컸구나. 정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말 한마디에 온몸의 힘이 풀렸다. 그는 마침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그 목소리는 처음이었다. 하늘처럼 높기만 했던 그가 자신보다 작은 여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저는 회장이 되기 전에 아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죠. 이렇게 찾아와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순애는 고개를 저었다. 용서 같은 건 필요 없단다. 그녀는 천천히 그의 손등을 덮었다. 내가 살아온 날들을 내가 모른 채 살았듯 나도 너 없이 그저 버텼단다. 정우는 흐느끼지 않았다. 하지만 눈에서 흐르는 물은 멈출 줄을 몰랐다. 그날 언론도 없었고 누구도 사진을 찍지 않았지만 한 재벌가의 후계자가 한 노인의 아들로서 무릎을 꿇은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조용히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본 서진은 문득 이렇게 중얼거렸다. 가족이라는 건 정말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군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한 사람의 진실은 남아 있었다. 이경주, 서울 외곽, 노인복지 쉼터. 그날 이후 정우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이곳에 들렀다. 거대한 회의 테이블이 아닌 검은 정장이 아닌 편한 니트 차림으로 그는 오로지 아들로서 그 자리에 있었다. 순애는 침대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며칠 전부터 기력이 빠르게 쇠약해졌고 숨결은 자꾸만 짧아지고 가늘어졌다. 서진은 밤샘 근무를 마치고 곧장 달려왔다. 그녀는 자발적으로 순애의 건강 기록을 챙기며 매일매일 상태를 확인했다. 혈압이 좀 더 떨어졌어요. 정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침도 거의 못 드셨어요. 순애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먹고 싶은 게 없다. 그냥 다 꿈꾸는 것 같아서. 서진은 말없이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녀도 왠지 모르게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간호사들이 순애의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침대는 비어 있었다. 이불은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고 탁자 위엔 메모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나는 괜찮아. 다들 잘 살아. 마지막 인사는 내 방식으로 할게. 메모지의 끝엔 조그맣게 순애라고 적혀 있었다. 서진은 복도를 뛰었다. 쉼터 직원들도 전원 동원되어 병원 근처, 주변 공원, 버스 정류장, 택시 승강장까지 수색했다. 하지만 어디에도 순애는 없었다. 정우는 침묵한 채 병실 안에 홀로 남아 있었다. 그는 메모지를 천천히 읽고 또 읽었다. 왜? 그 한마디에 이제껏 참아왔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날 하루 서울의 하늘은 맑고 투명했지만 정우의 마음은 빈 병실보다 더 허전했다. 밤이 되어서야 서진이 작은 힌트를 찾았다. 복지센터 건물 뒤편 CCTV에서 새벽 5시 42분 지팡이를 짚은 순애가 조용히 문을 밀고 나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그 뒷모습은 울지 않았고 흔들리지도 않았다. 차분했고 단단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북쪽의 오래된 골목길, 빗물이 말라붙은 시멘트 바닥 위 한 노인이 작은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허름한 가게, 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드립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순애였다. 그녀는 손수 국을 퍼주고 밥 공기를 하나하나 놓고 있었다. 병원이 아니라 여기에 있어야 할 사람이 난 것 같아서요. 서진과 정우가 그녀를 찾아냈을 때 순애는 그렇게 말했다. 여기엔 나처럼 어디 갈 데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는 그저 밥을 퍼주는 사람으로 남고 싶어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니까.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순애가 놓은 국밥 한 그릇 앞에 앉았다. 그리고 수저를 들었다. 서진도 함께 앉았다. 그날 작은 밥상 위에서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한 가족이 되었다. 하지만
순애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서울 외곽, 오래된 주택가 한 귀퉁이, 벽돌이 군데군데 부서진 낡은 건물 1층엔 햇살 노인 쉼터라는 손글씨 간판이 붙어 있었다.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소박했고 조용한 동네 특유의 냄새가 퍼져 있었다. 하지만 그 안은 마치 작은 세상이었다. 순애는 새벽 6시도 채 되기 전부터 주방에 나와 있었다. 머리는 질끈 묶었고 낡은 앞치마엔 묽은 된장이 얼룩져 있었다. 가스레인지 위 큰 솥에선 미역국이 끓고 있었고 순애는 젖은 행주로 손잡이를 감싸며 국자를 들었다. 이거면 오늘도 따뜻하겠지. 쉼터 한쪽 구석에선 폐지를 주워온 노인이 조심스레 몸을 씻고 있었다. 누군가는 휠체어를 탄 제 식판을 밀어왔다. 순애는 그런 이들을 향해 한 사람씩 국을 떠주며 말했다. 오늘도 잘 오셨어요. 이 국엔 마음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던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다. 정우였다. 정장 차림도 아니었고 넥타이도 없었다. 검은 셔츠 소매만 걷어올린 그는 조용히 실내를 둘러봤다. 그리고 어느새 한켠에서 밥을 퍼나르던 순애와 눈이 마주쳤다. 순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정우는 조용히 다가와 주저앉았다. 이곳에서 어머니는 얼마나 계셨습니까? 이젠 2년이 다 돼갑니다. 옆에서 서진이 대답했다. 이 쉼터는 원래 방치된 건물이었어요. 어르신이 처음 왔을 땐 전기도 안 들어오고 수도도 안 나왔죠. 그런데 그분 혼자서 시에서 허가도 따내고 자원봉사자도 모으고 남은 돈 모아 밥솥 하나, 국솥 하나씩 장만하셨어요. 정우는 말없이 순애를 바라봤다. 그녀의 손은 상처투성이었고 피부는 거칠고 갈라져 있었다. 하지만 그 손이 밥을 퍼 담는 모습은 누구보다 단단했다. 왜 여기서 이러고 계십니까? 그 모든 걸 겪고도 순애는 말없이 한 노인의 밥그릇을 건네며 말했다. 이곳엔 아무도 나를 버리지 않아요. 내가 그들을 먼저 버리지 않으니까요. 정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머리를 숙였고 말없이 어깨가 떨렸다.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렸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섰다. 그 중에는 노숙자도 휠체어를 탄 중년 남자도 있었지만 양복을 입은 남자들도 있었다. 카메라를 맨 기자들이었다. 여기 순애 여사님 계십니까? 조심스레 묻는 기자의 말에 순애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앞치마도 벗지 않고 카메라 앞에 섰다. 저예요. 그 순간 기자들의 셔터가 쉴 새 없이 터졌다. 그리고 마이크가 그녀 앞에 몰려들었다. 정말 한정우 회장의 친모 맞으십니까? 왜 지금껏 정체를 숨기셨습니까? 이곳에서 무슨 활동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순애는 조용히 손을 들었다. 여긴 쉼터입니다. 질문보다 밥이 더 필요한 분들이 오시는 곳이에요. 그 말에 기자들도 말문이 막혔다. 순애는 웃으며 말했다. 원하시면 국 한 그릇 드리고 시작할까요? 그리고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장면이 펼쳐졌다. 정우가 일어나더니 기자들 앞으로 다가섰다. 마이크를 받으며 말했다. 예, 그분은 제 어머니입니다. 오래도록 제가 몰랐고 모른 척했고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카메라 불빛이 번쩍였고 기자들 사이에 속삭임이 퍼졌다. 그리고 이 쉼터가 제 어머니의 삶이라면 저는 이제 그 삶 옆에서 같이 걷겠습니다. 정우의 말에 순애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이젠 됐다. 그래도 이만하면 충분하다. 그날 쉼터는 말이 사라진 공간이 되었다. 밥과 국, 그리고 조용한 미소만이 오갔다. 그 자리에 모인 모두가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사람으로 대접받고 있었다. 몸이 불편한 중년 남자, 그리고 익숙한 정장 차림의 남자들까지 여기 그 순애 여사님이 계시다고 해서요. 그들은 한정우 회장의 어머니라는 진실이 담긴 기사를 보고 찾아온 기자들이었다. 순애는 어김없이 환복하지 않았다. 앞치마 그대로, 머리는 질끈 묶은 채 솥단지 앞에서 기자들을 마주했다.
기자님들 밥 드실래요? 그 말에 한순간 모두가 조용해졌다. 이곳은 누구도 질문받지 않고 누구도 평가받지 않고 그냥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녀의 말에 가장 앞줄에 선 기자 하나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조용히 수저를 들었다. 그렇게 그날 저녁 쉼터의 밥상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다. 사람들은 조용히 수저를 들었고 누구 하나 말을 하지 않았다. 밥 한 숟갈, 국 한 그릇. 그 안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장 순한 정의가 담겨 있었다. 정우는 구석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가 퍼준 밥을 조용히 먹고 있었다. 눈물은 뚝뚝 떨어졌고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다. 처지는 문가에 기대 서 있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이게 기적이지. 이 작은 공간이 사람 하나 살렸으니 다음 편에서 정우는 언론 앞에 선다. 그는 그간 침묵했던 모든 것을 공개한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똑바로 마주하기 시작한다. 서울 중심가 수많은 언론사가 밀집한 방송국 앞. 이날의 주인공은 정치인도 연예인도 아니었다. 무대 위로 올라선 사람은 바로 국내 최대 재벌 HJ 그룹의 회장 한정우. 단정한 정장, 단단히 맨 타이. 그러나 정우의 눈빛은 어딘가 결연했다. 수많은 카메라 렌즈가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가 단상에 오르자 현장은 숨조차 쉬지 못할 긴장감에 휩싸였다. 정우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한정우입니다.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이 수첩을 꺼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HJ그룹 회장직을 내려놓습니다. 현장이 술렁였다. 그러나 그는 흔들림 없이 말을 이었다. 저는 어머니를 버렸습니다. 한때 존재조차 몰랐고 알고 나서는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마주하려 합니다. 정우는 원고를 내려놓았다. 손이 살짝 떨렸지만 눈은 또렷했다. 어머니의 이름은 순애입니다. 40년 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제 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분은 긴 세월을 홀로 살아오셨고 이제 저는 그분의 아들로서 이 자리에서 사과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기자들의 손이 멈췄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훔쳤다. 이 모든 진실은 제가 아니어도 밝혀졌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정우 회장이 아닌 순애 여사의 아들로 남고 싶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조용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날 저녁 한정우 회장 사임이라는 속보가 온 포털 메인을 장악했다. 그리고 정우의 기자회견 영상은 단 하루 만에 조회수 1,000만을 돌파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쉼터, 텔레비전 위로 재생되고 있는 기자회견 영상. 그 앞에서 조용히 서 있는 한 여인, 순애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동자엔 40년 동안 얼어붙었던 얼음이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정우가 말했다. 그분은 제 어머니입니다. 그 말에 순애의 입술이 떨렸다. 그리고 천천히 두 손을 모았다. 그 아이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구나. 그녀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았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두 손을 모으고 속삭였다. 하늘에 계신 당신 들으셨죠? 우리 아들, 제 이름을 부르네요. 그 순간 그녀의 눈가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TV 화면에는 여전히 정우가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머금은 채, 세상이 몰랐던 진실, 모든 사람에게 버려졌던 단 한 사람의 이름을 그 아들이 이제 세상 앞에 꺼내놓았던 것이다. 그날 한 여인의 이름 앞에 세상이 고개를 숙였다. 서울 종로구 고풍스러운 한옥 한 채. 한정우의 양어머니 이경주는 자신의 응접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하얀 머리를 단정히 올린 그녀의 얼굴은 겉으론 평온했지만 눈가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손에 쥔 찻잔이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 정우의 기자회견 이후
모든 언론은 이경주의 과거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몰랐을까? 정말 그 모든 걸? 그날 이경주는 결국 기자 한 명을 불렀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내가 순애 씨를 알고 있었습니다. 기자는 숨을 삼켰다. 그 아이가 정우가 순애 씨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아주 오래전부터요. 그런데 왜요? 왜 숨기셨습니까? 이경주는 고개를 떨구었다. 처음엔 그랬습니다. 정우를 위해서였다고, 내 아이로 만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녀는 벽난로 위의 사진 한 장을 바라보았다. 어린 정우가 어린 마음으로 그녀 품에 안겨 웃고 있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건 욕심이었어요. 죄였고요. 그녀는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다. 순애 씨는 정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걸 잃고도 아무도 원망하지 않더군요. 단지 정우가 잘 자라길 바랄 뿐이었어요. 기자는 또렷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를 버리신 겁니까? 이경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그날 병원 복도에서 그 여자를 봤어요. 아들을 붙잡고 울던 모습. 그런데도 난 외면했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날의 복도, 순애의 흐느낌, 젖은 병원 바닥까지 그 기억이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는 듯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 여자는 내가 가진 모든 걸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이경주는 마침내 말했다. 이제라도 말해야 했어요. 그 아이는 순애 씨의 아들입니다. 그 여자가 정우의 진짜 어머니예요. 기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기자의 눈에선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이경주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그 사람의 이름을 이제 저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애 씨라고. 서울 외곽,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날, 조용한 노인 쉼터의 한방 안, 정우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앞엔 노랗게 빛바랜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봉투 위엔 단 한 줄, 정우에게 전해주세요. 그가 받아야 할 마지막 마음입니다. 손끝이 봉투를 스쳤다. 마치 그 안에 어머니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 정우는 손을 떨며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작고 단정한 글씨로 적힌 순애의 유언장이 펼쳐졌다. 정우야, 이걸 읽는 지금 내가 곁에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도 괜찮단다. 나는 너를 한 번이라도 다시 안았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단다. 긴 시간을 돌아 다시 너를 내 아들이라 부를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내게 남은 것은 많지 않단다. 하지만 그동안 조금씩 모은 돈과 집, 그리고 내 이름으로 남겨진 모든 재산은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사람에게 가기를 바란다. 그게 내가 아니어도 괜찮다. 단 한 번이라도 내게 어머니라고 불러준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싶구나. 순간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다. 그는 손으로 입을 막은 채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동안 수백억을 움직이던 CEO,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리던 남자. 하지만 지금 그는 그저 한 사람의 아들이었다. 엄마 제발 제발 다시 한 번만. 정우는 유언장을 가슴에 껴안고 무너졌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서진이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우 씨, 그 유언장은 제가 직접 전달받았습니다. 그날 어르신께서 돌아가시기 전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정우는 고개를 들었다. 서진의 눈엔 맑은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분은 끝까지 정우 씨 걱정만 하셨어요. 정우는 유언장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마지막 문장. 정우야, 사람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란다. 너는 내 아들이다. 순애의 유언장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었다. 그건 살아낸 시간의 기록이자 무너진 모성의 복원이었고 그녀의 마지막 사랑이었다. 서울 남부 순애가 머물던 노인 쉼터 뒤뜰. 늦은 오후 붉게 물든 햇살 아래 서진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손엔 순애의 유언장이 복사된 한 장의 종이가 쥐어져 있었다. 수십 번을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목구멍이 조여왔다. 내 재산은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사람에게 갑니다.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다. 자신이 그 사람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며칠 전 변호사가 쉼터로 직접 찾아왔다. 그리고는 서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순의 어르신의 유언에 따라 유산을 받을 자격을 가진 이는 바로 간호사 서진 씨입니다. 저요? 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분은 생전에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단 한 명이라며 서진 씨를 지목하셨습니다. 그날 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눈물만 쏟아냈다. 그 눈물엔 분노도 당혹도 기쁨도 아닌 단 하나, 그리움이 있었다. 그리고 오늘 서진은 순애의 병상 옆에 오래도록 서 있었다. 빈 침대 위엔 정성스레 개어진 이불 하나, 그 위에 순애가 마지막까지 쓰던 메모지 한 장이 남아 있었다. 서진아, 내가 없어도 너는 환하게 빛나는 사람이야. 이젠 누군가의 곁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주렴. 그날 저녁 쉼터 회의실, 서진은 노인들과 자원봉사자들 앞에 섰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저는 앞으로 이 쉼터를 순애 기념 복지재단으로 확대 운영하려고 합니다. 웅성거리던 이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됐다. 이 공간이 누군가에게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건 제가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우도 한쪽에서 조용히 서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예전엔 몰랐다. 어머니가 왜 서진을 그토록 믿었는지. 하지만 지금은 단박에 알 수 있었다. 이 젊은 간호사 안엔 순애가 평생 지키고자 했던 사람을 향한 마음이 살아 있었던 것이다. 회의가 끝나고 정우가 조용히 다가왔다. 서진 씨. 네, 그 사람의 마음 이제부터는 저도 함께 지켜도 될까요?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빛 속엔 가족이라는 말이 꼭 필요하지 않았다. 바람이 불었다. 창밖에 감나무 가지가 흔들렸다. 그 옆에 조그맣게 걸려있는 현판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순애 기념 복지재단. 그날 이후 순애는 사라진 이름이 아닌 세상의 따뜻함으로 남은 사람이 되었다. 서울 남부 오래된 노인 쉼터 앞, 봄볕이 따스하게 내려앉은 그날 아침, 정우는 검은 정장을 입고 조용히 나타났다. 예전 같았으면 기사들과 비서들이 에워싸고 고급 차량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멈췄겠지만 이날 그는 그저 혼자였다. 그는 두 손에 꽃다발과 작은 액자를 들고 있었다. 쉼터 현관 옆 소박한 추모 공간. 그곳엔 순애의 웃는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앞에 서자 정우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오래도록 고개를 들지 않았다. 어머니, 그 짧은 한마디가 가슴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참회의 울림처럼 흘러나왔다. 처음엔 부끄러웠습니다.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당신을 밀어냈던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액자 테두리를 어루만졌다. 그리고는 수첩 한 권을 꺼내 펼쳤다. 수첩 안엔 순애가 남긴 손글씨들이 있었다. 정우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적은 구절들. 자신이 처음 엄마가 되던 날, 울음을 참고 있던 기억, 밤새 미역국을 끓이던 이야기, 아들을 남의 손에 넘기고 병원 복도에서 홀로 울던 그날의 참담함까지. 정우는 수첩을 조용히 쥐고 말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가족이란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날 지켜보며 마음으로 사랑한 사람이라는 걸요. 뒤편에서 서진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쉼터의 운영자로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정우가 온다는 소식에 일부러 기다렸다. 정우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서진은 조용히 다가가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건 어르신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예요. 정우가 내 아들이라고 말해줘. 그 아이, 내 이름 잊지 않게 해줘. 정우는 봉투를 받아 쥐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순애라는 이름,
제 삶의 가장 뜨겁고 따뜻한 이름으로 남을 겁니다. 그날 이후 정우는 매주 쉼터를 찾아왔다. 노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때론 목욕을 시켜주며 봉사를 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회장이라 불렀지만 쉼터의 노인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다. 순애 씨, 아들 정우 씨요. 그 말에 정우는 늘 조용히 웃었다. 어느 날 누군가 물었다. 왜 여기서 시간을 보내세요? 당신은 아무것도 받을 게 없는데. 정우는 대답했다. 받았어요. 세상에서 제일 큰 걸, 사람이 되는 법을 그분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는 그날도 순애의 사진 앞에 꽃을 올려놓았다. 그 사진 속 따뜻하게 웃고 있는 여인. 그녀의 이름은 순애. 어떤 세상에서도 가장 뜨겁고 위대한 어머니였다.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